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교재는 24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이제 적응은 다 돼 가실 것 같고요. 1편 내용 중에 핵심입니다. 1편에서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걸 만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재 상품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문제 출제를 하는데 이걸 공부할 내용은 이제 나중에 2편에서 3편, 4편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용어들만 위주로 정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라 하면 그러면 흔히 우리가 토지와 건물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건물은 건축이 가능하죠. 그렇습니까? 건축이 된다는 얘기는 일반 재화처럼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인공적이다, 인위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어요? 만들어 본 경험 없죠?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앞으로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이라 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토지의 특성이다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다시 부동산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을 말한다? 토지의 특성입니다. 그럼 토지가 가지는 성질을 이제 구분을 할 건데요. 쓰실 건 없고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뭐 용어는 묻는 건 아닌데요. 자, 정의하고 가는 거니까 자연 그대로 가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아서 불변적이다라고 표현할 거고 인문이라 했으니까 사람이 개입이 된 겁니다. 지난주에 용어 한번 정리했는데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뭐라고 했던가요? 부동산 활동이다. 활동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변하기 때문에 인문적 특성은 가변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볍게 용어 정리했고요. 교재 한번 보고 들어갑니다. 24페이지 보시면 표에 보시면 부동산 특성에서 토지 건물로 구분하고 있죠. 뭐 종류는 외우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거기에 자연적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성, 부증성 이런 게 나오나요? 이제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문적 특성이 보이는데 1절로 내려오시면 네모 1번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 하는 거니까요. 자연적 특성은 물리적 특성 동그라미 치고요. 그건 챙기셔야 됩니다. 자연적 이퀄 뭐라고 한다? 물리적 특성이라고 썼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이니까 다음 줄에 근본적이다. 변하지 않아서 불변적 특성 거기만 챙기면 되겠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 불변적 특성이다. 이제 하나씩을 이제 만나볼 겁니다. 괄호 1번에 첫 번째 뭐가 나왔죠? 부동성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한번 언급을 했어요. 자, 토지는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반 상품은 이동이 됩니다만 토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어로 써두면 비이동성입니다. 안일비자고요. 표현을 바꾸자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동의어를 묻는 건 아닙니다만 출제자마다 학자마다 용어를 바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동의어들은 좀 익숙할 필요가 있어요. 의미를 정리하면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이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부동성입니다. 그럼 시험에 묻고자 하는 것은 이 특성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물어도 돼요. 자, 그럼 대개 쓰는 냉장고, 세탁기, TV는 이동이 되죠.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는 이동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는 부동산의 특성이 무엇이라는 얘기죠? 읽으세요. 뭐다? 이렇게 묻는 거에 다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는 뭐다? 부동성이다. 그래서 이 물건들의 권리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게 됩니다. 공시는 무슨 말인가요? 내 거라고 표기해서 알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동차는 빼고요. 자, 냉장고, TV는 내 거라고 장부에 기록합니까? 그렇게 해본 적 없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이용하면 내 거로 인정을 되죠.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법률 용어로 쓰면 점유한다라고 쓴다. 점령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 건물을 여러분 이용하면 여러분 걸로 인정을 해줘요? 인정해줘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더군다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거라고 공적 장부에 지난주에 기록한다라고 표현했죠. 두 글자로 뭐라고 했던가요? 등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이와 같이 등기 등록을 하는 것도 무엇 때문이다? 부동성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종류를 묻는 게 아니고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등기 등록한다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활동을 부동산 활동이라 그랬죠. 자, 투자 활동, 거래 활동 혹은 입지 선정 활동, 중개 활동. 자, 책상머리에 앉아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사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쇼핑하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소지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 네가 내게 와라 할 수 있다 없다. 또 고민이 필요하신가 봐요. 토지 건물은 네가 내게 와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소지한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 장소에 가서 하는 활동을 임장 활동이라고 합니다. 장소에 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또 탐색할 거 아닙니까? 건물이라고 하면 건물의 내부 구조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 활동이라고 합니다. 둘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는 이게 뭐냐고는 안 물어요. 근데 용어의 정리를 하고 있어야만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뭐가 된다? 임장 활동 뭐가 된다? 정보 활동 같이 끌고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편하게 보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일반 상품, 일반 소비재는 재화를 이동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지역에 콜라 사이다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지역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일반 상품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부동산 시장도 그렇다? 아니니까 묻습니다. 아니니까. 재화를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아니니까 자, 이 지역에 토지 택지가 없고 주택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수 없다라고 했죠.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우리 지역 시장이다라고 했습니다. 혹은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끔 일기예보에 국지적 호우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 있어요? 국지적 호우가 뭡니까? 특정 지역에만 내리는 비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지역 시장, 국지적 시장이 형성된다. 그렇다고 하면 동일한 지역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사동이 대한민국에 또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 동일한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환경이 위치가 달라지면 부동산 가격도 각각 다르게 형성된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공부하는 표현, 이제 부동산학개론에서 시험 지문 대응할 때는 어떤 현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시험에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지역 위치라는 말이 등장하면 뭐로 대응하고요? 부동성으로 대응하는 거고 위치별로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은 다르게 형성이 된다. 그럼 법적 통제나 규제도 지역별로 각각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이제 위치 선정, 입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동성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뒤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가볍게 개괄적으로 한번 정의를 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걸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용어의 정리예요. 부동성이 무엇이다?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이동이 할 수가 없다는 표현입니다. 교재 확인하고 갑니다. 부동성으로 가서요. 물리적 위치는 이동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었고 동의어들이 나옵니다.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모든 부동산 활동 누가 한다라고 했죠? 인간이 무엇을 전제로 한다? 부동성을 전제로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죠. 끊고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을 뭐 한다? 등기 장부 기록에서 비자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중개, 입지 선정, 감정평가 이런 단어에다가 활동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산 활동은 현장 갈 수밖에 없다. 뭐라고 한다? 임장 정보 활동. 그것이 뭐냐고는 묻지는 않는다. 근데 보조단에 용어 돼 있지요. 꼭 한번 좀 읽어둘 필요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이 지역 동그라미 치고요. 동일하게 다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역 위치 나오면 부동성으로 대응하시고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번 항목에 지역 시장, 국지적 시장이 형성되므로
지역시장별로 수급이란 말이 보이죠. 줄임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줄여놓은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은 수요가 많고 어느 지역은 공급이 많아서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괄호 2번으로 갑니다. 두 번째, 토지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두 번째, 부증성. 자, 부동성과 부증성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대로 보여줘요. 아니 부자 절대량을 읽어보세요. 뭐 할 수 없다. 증가시킬 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자면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비생산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을 풀어서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공유수면 매립한 것은 토지를 절대량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토지를 가져와서 메꾼 개념이 되는 거니까 절대량은 늘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증성이다. 정립할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차시 공유수면 매립은 부증성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예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면 그게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어요. 용도의 전환이라고 그랬죠.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뒤에 언급은 합니다만 부증성 때문에 비용을 투입해 생산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표현을 바꿔볼게요. 자, 그 양 자체가 한정이 됐기 때문에 토지의 면적은 한정돼 있다.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양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다시 그래서 다른 자산과 달리 희소성을 증대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희소 가치가 높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남아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금, 골드, 원유도 생산 안 되는 거죠. 양이 한정된 것들은 뭐라고 한다요? 희소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자꾸 용어를 바꿔서요. 비생산성 쓰기도 하고 면적의 유한성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한다. 희소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후에 정리가 됩니다만 자, 쓰려는 사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희소성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꿔 쓰면 그러면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시험장에서는 이것이 뭐냐고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될 거니까 비용을 투입해서 재화를 생산할 수가 없다 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분필을 하나 만드는데요. 비용 원가가 100원 들어간다고 합시다. 얼마 들어간다고요? 100원. 그럼 100원을 투입하면 분필은 생산할 수 있죠. 그럼 일반 상품은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도 된다고요? 안 되니까 물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토지에는 부증성 때문에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심의 토지 이용 방법과 외곽의 토지 이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디가 땅값이 비싸다고 해요? 되게 도심 쪽이. 그러면 좁은 땅덩어리에다가요 건물을 고층화시킵니다. 지하 공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위 면적에 상대적으로 자본의 투입 비율을 높이는 이용을 앞으로 우리는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일본식 표현인데 용어 아셔야 됩니다. 단위 면적의 자본을 투입해서 건물을 고층화하는 이용을 뭐라고 한다? 집약적 이용이다. 그럼 외곽 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럼 토지의 수평적 공간을 많이 활용해서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쓰는 이용은 조방적 토지 이용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아셔야 돼. 도심 쪽으로 갈수록 어떤 이용이 이루어진다? 집약. 오래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증성 때문에 자 물어봅시다. 왜 이렇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도심에 이용 가능한 토지 양이 한정이 돼 있다. 부증성이죠. 희소성 때문에 중심적으로 뭐다? 집약적 이용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집약적이니까 자본을 많이 투입했으니까 집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토지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높은 집가 때문에 또 집약적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생각 한번 하고 가요. 땅의 양이 한정이 돼 있고 토지도 또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표정 관리 들어가죠. 입꼬리가 싹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집가가 정상적 가격 이상 급등하는 것을 집가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합리적 가격 이상 급등하는 게 뭐다?
직가고 현상을 유발하기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공부 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만날 내용인 거니까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고 간다. 자, 물어봅시다. 두 개 동의합니까? 헷갈려 해야 되나요? 전혀 헷갈리는 내용이 아니다. 부동성은 물리적 위치를 이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부증성은 물리적 절대량을 생산할 수가 없다. 그럼 시험 이런 식으로 물어요. 자, 부증성의 특성으로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 된다. 부증성이 아니고 부동성 때문에 국지적 시장이 된다. 다시 부동성의 특성이 있어서 지역 시장별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OX 다른 가격이 이렇게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어만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토지는 자연적 원시적으로 주어지는 재화이지 끊고 여기 중요한 표현이에요. 생산되는 재화는 아니다. 비용을 투입해도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것인 거니까 네 번째 줄에 동의어들이 나와요. 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이라고 한다. 한편 여기서 이제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이나 간척지 개발은 이용의 용도 전환이라고 했지요. 무슨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이다. 뒤에 또 만날 겁니다. 경제적 공급에서 파악하는 것으로 끊고 물리적 공급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부증성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은 부증성 예외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지가 상승이 근본적 원인이 되는 거니까 토지의 희소성을 증대시키죠. 보조당 가세요. 걔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희소성이 뭐예요 하면 남아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현상을 말하더라. 바로 밑에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2번 집약적 영역이 보입니까? 보조단 가셔야 됩니다. 단위 면적의 자본과 노동의 투입비를 높인다 되어 있죠. 그럼 노동은 무시하되 자본을 많이 쓰는 거니까 건물을 고층화 이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집약적 이용. 용어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본단 들어오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외곽 지역보다 도심 쪽에서의 집약적 이용을 필요화시키게 되고 자 동그라미 4번에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을 높게 강조해서 법적 규제의 필요성 동그라미 치고 다른 시장과 달리 부동산에는 법적 규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규제가 많고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부증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괄호 3번 영속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대로 읽어내면 돼요. 토지의 수명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영원히 지속된다, 소멸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분필은 제가 이거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생활에 쓰는 말로 달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시험의 표현으로는 달아진다는 표현이 좀 그러니까 일반 상품은 소멸한다. 토지는 소멸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지 100제곱미터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 위에다가 청소도 하고 건물도 지어보고 등등등 했더니 1년 뒤에 면적이 90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경우 있어 없어요? 또 고민이 필요하신가 봐요. 땅을 열심히 밟아봤더니 땅 면적이 줄어들어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절대 면적은 줄어들지 않은 걸 뭐라고 한다? 영속성, 수명이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현을 풀어서 비소모성, 이렇게 비소멸성 혹은 비소모성 이렇게 표현도 씁니다. 다시 표현을 바꿔보자면 절대 면적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토지의 물리적인 가치 하락, 물리적 감가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가는 가치 하락이라고 했죠. 자, 용어 후문합니다. 건물의 외벽이 금갔어요. 페인트 벗겨졌어요. 그럼 하자가 생긴 거죠. 그런 감가를 물리적 감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토지는 사용해도 절대 면적이 줄어든다? 그렇지 않더라. 뭐라고 한다? 물리적 감가는 발생하지 않더라. 무엇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토지에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또 이게 뭐냐고는 안 묻는데 자, 제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생산하려면 소모를 전제로 해야 되는데 소모 자체가 아니 되므로 재생산 이론도 성립되지가
않더라. 그래서 기계적으로 외우면 함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 봅시다. 자, 생산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건 무엇 때문이고, 부증성 때문이고, 재생산 이론이 성립하지 않은 건 무엇 때문에? 영속성. 같은 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으셔야만 암기를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 내려면 소모를 전제로 해야 되나 소모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재생산 이론이 성립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는 영속성이라고 있고요. 건물의 수명은 영원하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그럼 지어놓고 오랜 동안 쓰잖아요. 만들어 놓고. 사용 수명이 길다라는 특성을 우리 내구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재화 중에 내구재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내구재는 무슨 말입니까? 정의 좀 해보세요. 내구 소비재. 사용 수명이 긴 재화다. 한 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씁니다. 기본 8년, 10년 씁니다.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생각 한번 해보고. 냉장고, TV, 세탁기 이 전부 다 뭐다? 내구재다. 그럼 이게 용어를 왜 정의를 하는 거냐면 봅시다. 자, 현장에 나가서요. 자, 우리가 언론 보도에 뉴스 보도에 내구재 주문이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접하면 정보를 해석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럼 저게 주문이 늘어난다는 일단 기업들의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이면에는 교체 주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그럼 더군다나 가격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어느 정도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구입을 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소비가 늘고 이면에는 다른 이유 소득이 향상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성장하고 거래가 늘죠. 그럼 그게 내가 인생과 무슨 관계냐 하면 안 됩니다. 일반 경기가 좋아야 부동산 경기도 좋다. 그것이 분명히 부동산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다. 개론 공부는 그러니까요. 시험도 시험인데 현장에 나가시거든 편협한 사고로 접근하지 마라. 종합적 사고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기업의 영업 실적이 좋아야 근로자의 소득이 향상돼야 부동산의 수요가 늘고 가격도 상승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을 좀 견지해 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묻는 거예요. 건물은 뭐라고 한다? 내구성이다. 자, 그러면 소멸되지 않고 사용 수명이 기니 내가 이용하다가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익을 얻을 수 있죠. 부동산 빌려주고 받은 대가를 뭐라고 합니까? 임대료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는 걸 우리가 운영이라고 하고 들어봤고요. 5년 말에 투자 기간 말에 처분하게 됩니다. 자, 운영을 했다는 의미가 뭐다? 부동산을 임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얻는 수익을 우리는 임대료 수입. 처분했으니까 팔아먹었으니까 이거 매각대금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그럼 이제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 임대료 수입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타인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가잖아요. 그 대가를 이제 시험에 쓰는 표현으로는 이용이익이다, 사용이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공부를 하실 때는 앞으로 이걸 줄여가지고 용익 이렇게 읽으실 거고요. 자, 다시 이용 사용이익이 무엇이다?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은 대가를 말한다. 그 결과는 뭐다?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럼 매각대금은 가지고 있다 팔아먹었으니까요. 소유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시 소유하고 있다가 처분한 게 뭐다? 매각대금. 시험에 쓰는 용어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는 이와 같이 임대료 수입받는 임대차 시장이 형성이 된 겁니다. 리스 시장은 렌탈 시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물어봅시다. 분필 렌탈 시장에 들어봤어요? 또 고민이 좀 필요하신가 봐. 이게 있어 없어요? 그거 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빌려주면 다 소멸해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멸하는 것들은 임대차가 없어요. 그럼 일반 상품도 정수기 렌탈, 자동차 렌탈 시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구성을 갖는 것들, 영속성 있는 것은 뭐가 있다? 임대차 시장이 형성된다. 얘를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뭘 묻는지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 매각 소유이익은 일반 상품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라서 가능한 건 뭐다? 임대료 수입, 이용 사용이익이 가능하다. 임대차 시장 형성이 되는 겁니다. 결론, 부동산을 결국 투자의 수단으로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도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영속성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물어요 다시. 부동산 시장이 지역 시장이 되는 건 뭐 때문이고? 부동성 때문이고 임대차 시장이 형성되는 건 영성. 의미를 알고 있냐고 좀 물어보는 겁니다. 자, 교재 확인해요.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아서
공간으로의 토지는 영원하다는 걸 영속성이다. 동의어는 정리하세요. 비소멸성, 비소모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째 줄에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동그라미 1번 갑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감가 이론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물리적 감가가 아니 된다는 얘기고, 2번 소모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조단 갑니다. 동그라미 4번 가시면 이용이익이 보입니까? 자, 정리되어 있어요. 타인에게 빌려주고 얻은 대가다. 부동 시대 임대료 수입을 학자들이 이용이익, 사용이익이라고 썼던 겁니다. 용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본단 들어오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이용이익과 소유이익을 분리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어떤 시장? 임대차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고, 자산 가치 보존용을 높여서 투자재로서의 높은 선호도를 지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보조단의 용어들은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두시는 당부드립니다. 넘기세요. 네 번째 갑니다. 토지는 자 그대로 읽어서 개별성이라고 쓰고 있죠. 같은 토지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지난주에 토지 한 단위를 우리 뭐라고 했던 거예요? 필지. 자, 1필지 하나하나는 그 토지의 위치, 지세, 집안, 주변 환경, 가격 등등등이 전부 다 다르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별성하더라니. 물어봅시다. 자, 그러면 토지 위치가 다르다는 게 뭐예요? 위치가 다르다. 같은 위치는 없다가 뭡니까? 맨 앞에 있는데 부, 동성, 물리적 위치는 같은 거 없잖아요. 같은 위치가 없기 때문에 같은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이라는 특성은 무엇 때문에 근거한다? 부동성 때문에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같은 토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표현을 바꾸면 비동질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혹은 이질성이다.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을 만나요. 같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고 해서 비대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목할 사항이에요. 자, 우리가 대체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대체하겠다. 바꿔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콜라가 없어요. 뭐 드시려고 해? 사이다. 그렇게 느끼면 뭐라고 한다고요? 대체한다. 바꿔 쓰겠다. 의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일반 경제제에서 우리가 대체제라는 표현을 정리합니다. 조금 전에 콜라 사이다처럼 잘 보셔야 돼. 자, 두 재화 A, B 재화를 바꾸어 사용해도 주관적인 만족도, 지난주에 두 글자로 효용, 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효용이 유사하다고 느끼면 두 재화를 우리는 대체 관계라고 합니다. 콜라를 마시나 사이다를 마시나 그 만족이 유사하다고 느끼면 뭐다? 대체 관계다. 또 요건이 있어요. 두 재화의 용도도 유사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 관계를 봅니다. 자, 콜라가 1,000원인데 사이다가 10,000원이면 대체가 되겠나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 세 가지 요건이 효용, 용도, 가격 면에서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 관계를 봅니다. 그럼 이거 일반 재화의 얘기고 이제 부동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은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읽으세요. 개별성 때문에 대체할 수 없다. 건물부터 확인합니다. 자, 신사동에 소재하는 101동에 소재하는 101호의 아파트 같은 물건인가 볼게요. 1,501호 아파트. 이 아파트의 공통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자, 같은 지역이고 같은 위치고 같은 동이고 물리적 구조 같죠? 같잖아요. 가격도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층이 다르니까. 공부하기 전에 층이 다르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시험에는 그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사람들의 효용의 차이, 만족의 차이가 있으니까 모도 차이가 있다. 가격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기본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다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주거용이잖아요. 주택이죠.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다시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뭐는 가능하다? 주거용으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신혼부부들 자녀들이 어리면 위로 안 가죠. 대기 어디? 1, 2, 3층 많이 갑니다. 그럼 1조 조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고층으로 갈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느낌이 차이가 있다. 정리합니다. 물리적으로 동질적이어도 이 부동산의 경제적, 법적 성격이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진다. 부동산에는 동일한 물건은 존재하지가 않다. 자, 아파트 사신 분들 101동 101호와 102호는 같은 물건이다. 그게 같은 물건이라면 옆집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내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모르는 경우 많다. 누가 사갔는지도 모르는 경우 많단 말입니다. 같은 물건이다. 부동산은 같은 물건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럼 토지로 정의합니다. 자, 일필지의 농지입니다. 일필지의 택지예요. 다시 이 두 토지를 물리적으로 대체해서 바꿔서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후보지라는 용어는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농지를 택지로의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뀌고 있는 게 뭐다? 후보지라고 그랬으니까 이 인접한 농지를 뭐를 바꿀 수 있다? 용도는 바꿔볼 수 있다. 그러니까 잠시 언급이 됩니다만 다섯 번째 특성이 인접성이에요. 토지는 한글이니까 읽으세요. 그대로 다른 토지와 뭐에 있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를 용도를 바꿔볼 수 있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자,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다만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토지의 경우는 뭐 때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한 토지를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 결론. 그래서 부동산은 같은 물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동산에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역시 이게 뭐냐고는 또 안 물어요. 근데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동일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성립한다는 게 일물일가의 법칙인데 동일한 물건 자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교재 확인합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들 잘 정리할 때 비대체란 말은 아주 중요해요. 대체할 수 없다. 즉 물리적 측면에서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는 것인데 단 토지에는 인접성이란 말이 보입니까? 동그라미 치고요. 또 뒤에 언급이 될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중이 있어서 표현이었고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기타 계량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결국 결론 부동산에는 같은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물리적으로만 동일할 뿐이지 경제적 법적 성격이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보세요. 그러니까 물리적 중요한 표현이 동질적이라 하여도 그 부동산의 경제적 법적 성격이 달라지면 가격 또한 달라지죠. 동일한 건 없다. 3번 동일한 물건이 없으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은 성립되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5번 항목으로 갑니다. 여기 보고 읽으세요. 저 토지는 다른 토지와 뭐에 있다? 인접해 있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편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토지용이 여러분 토지용에 영향을 주기도 영향을 받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호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 정리하고 갈 거. 자, 주거지가 있어요. 주거지 부근에 공원이 학군이 조성이 되면 그럼 이 공원은 주거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왜 좋아요? 쾌적해지고 편리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인해 가치도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주면 이와 같이 이제 정의 외부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는 쉬워요. 자,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면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정의 외부 효과다. 반대 경우도 있겠습니다. 주거지 부근에 쓰레기 소각장, 유해 시설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 유해 시설들은 주거지에 어떤 영향을 줘요? 부정적 효과다. 부정적이니까 반대로 부의 외부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공부에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 뭐라고 한다? 부의 외부 효과. 물어봅시다. 그러면 좋은 것만 취하고 안 좋은 거 버릴 수 있나요? 안 되는 이유는 그러면 여기 이동이 돼야 안 돼요. 토지 위치는 뭐 돼 있다? 맨 앞에 고정돼 있다.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무엇을 외부 효과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외부 환경이 부동산에 좋은 영향을 주면 정, 부정적인 뭐라고 한다. 부라고 하는 건데 토지가 이동이 안 되는 거니까 둘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부, 동성과 인접성으로 외부 효과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표의 일부 토지는 물리적으로 다른 토지와 뭐 돼 있다? 연결. 그러니까 인접한 토지와 상호 연관성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특정 토지의 이용과 개발은 인근 토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성 동그라미 쳐세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및 부의 외부 효과를 성립하는 근거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그 주거지 부근에 근린공원 학군이 형성이 되면 긍정적 효과가 있죠. 그런 것들은 내 동네 부근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회적 현상을 핀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보조단 가봅시다. 보조단에 가면 플리스 돼 있죠. In my front yard라고 돼 있죠. 스펠링 필요 없고요. 좋은 건 다 내 동네 부근에 왔으면 좋겠어요라는 걸 뭐라고 한다. 핀피 현상. 그 아래 2번 항목에 님비 현상이 보입니까? 3번에 낫이라고 돼 있죠. 유해 시설 그러니까 소각장, 요양원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내 동네 부근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님비. 그러니까 정의 외부 요건은 핀피라고 하는 거고 부는 뭐라고 한다. 님비. 그걸 또 외우실 필요는 없잖아요. 님비니까 낫이야 낫. 낫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만 대응하면 시험에 물어본 적 있어요? 정의 외부 요건은 뭐라고 쓰고 핀피. 부는 뭐라고 한다. 님비 현상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만나게 될 거고 본단 들어가세요. 괄호 동그라미 3번 다시 정리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 대체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끊고 인접에 있으므로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대체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종류 같은 거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자 다시 이런 특성들은 처음부터 갖는 성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서 자연적이라 구분만 할 뿐이고요. 다시 읽습니다. 물리적 위치는 이동할 수 없어요. 뭐라고 하고 부동성 물리적 절대량은 생산할 수 없어요. 부정성 절대 면적은 줄어들지 않아요. 같은 말 아닙니다. 절대량을 늘릴 수 없는 건 부정성이고 절대 면적이 감소하지 않은 건 영속성. 동일한 토지는 없어요. 개별성 다른 토지와 뭐 돼 있다? 인접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모 2번에 인문적 특성으로 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앞에서 용어는 구분해서 인간의 활동으로 그 성질이 변할 수 있다. 가변적이라고 했던 겁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용도의 다양성이 보입니다. 이게 한글이니까요. 겁내지 말고요.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분필의 용도는 뭐예요? 판서용이다. 길을 후비는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일반 재화들은 용도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미 들어봤다 지난주에 후보지 이행지에 내포되는 개념 뭐다?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전환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의어로 써대면 다용도성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요. 인간이 용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변용성 이렇게도 가능하다. 자, 용도란 말을 보여주니까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물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세 글자. 부증성 대신 뭐는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래서 토지의 용도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 공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수많은 용도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 방법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 최유효 이용이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부동산 학에서만 나오는 거니까 경합되는 용도 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해요.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가 되는 특성이 무엇이다?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용도가 하나라고 한다면 이 표현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다시 용도가 하나면 이 표현이 돼야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의 성립 근거는 무엇이다?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용도를 달리한다면 가치도 달라지니까 하나의 부동산엔 여러 가지 가치 개념, 가격 다원설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가요. 두 번째 갑니다. 토지는 병합하고 병합은 무슨 말일까요? 합할 수도. 분할. 분할은 무슨 말일까요? 나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줄여서 이제 이렇게 분합성 쓰기도 합니다.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토지를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이게 묻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가능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실제로 물어본 질문입니다. 가능하다? 아니다. 우리 시험은 항상 법적 테두리. 지난주에 다시 최유효 이용 공부한 적 있잖아요. 최유효 이용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복합 개념이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은 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 경제, 법률 이 세 가지였죠. 법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되고, 경제적 이용이 가능해야 되고, 합법적 테두리 내의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병합하거나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일정한 지적 절차에 따라서 토지를 병합하거나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병에서 가치가 오르면 이 표현은 들어보세요. 가치가 오르면 뭐라고 하고 발음 세게 하세요. 증가 떨어지면 감가. 합병, 증가, 감가 모두 가능합니다. 분할에서도 증가, 감가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 정리할 거. 토지를 병합하고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용도를 또 바꿔볼 수 있는 거죠. 토지를 합하거나 분할한다면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 가능하지요. 그럼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이와 같이 지원하는 기능을 또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합하거나 분할해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하더라? 지원하더라. 교재 한번 확인합시다.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인간 동그라미 쳐서 토지를 대상으로 갖가지 행위를 할 때 그 갖가지 행위를 줄여서 우리 뭐라고 읽으면 돼요? 부동산 활동이라고 했던 겁니다. 활동을 할 때 인간과 토지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맨 마지막 줄에 변한다, 성질이 가변적이라고 했습니다. 용어 구분했고요. 자, 용도의 다양성 두 번째 줄에 변용성, 동의어, 다용도성 1번 갑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은 최유효 이용에 뭐가 된다? 성립 근거가 되고 공부했던 것처럼 후보지 이행지처럼 토지의 전환과 이행을 통해서 무슨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적이고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비중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3번 용도가 따라 달라지면 뭐도 달라진다. 가치도 달라지니까 가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괄호 2번의 병합 분할의 가능성 이용 목적에 따라 그 면적을 이제 밑줄로 가셔야 돼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법적 테두리 내라는 얘기입니다. 분할하거나 병합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원. 이 의미가 있어요. 병합하거나 분할해서 용도로 바꿔볼 수 있다. 합병해서 가치가 오르면 증가, 떨어지면 감가. 마찬가지 분할, 증가, 감가는 모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남았어요. 세 번째 괄호 3번 줄여 쓰면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자, 다시 되물어요. 토지의 물리적 위치는 변해요, 안 변해요? 맨 앞에 1번이 있어요. 1번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 그럼 얘는 뭡니까 하면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만든 인문적 환경이 바뀌면 그로 인해서 토지의 뭐가 바뀌고 읽으세요. 상대적 위치가 바뀌고 토지의 뭐도 가치도 변한다라는 걸 뭐라고 한다? 위치의 가변성. 다시 인간이 만든 인문적 환경이 바뀌면 토지의 상대적 위치가 바뀌고 토지의 가치도 변한 걸 뭐라고 한다?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하고 왔어요, 여러분. 주변에 학군이 조성이 되고 인구 유입이 있고 그럼 이 사건은 부동산에 영향을 줘 안 줘요? 줘요. 금방 있는 게 아니다. 자, 지역 경제가 성장한답니다. 지역 경제가 좋아지고 교통 체계의 변화가 있어요. 도로가 새롭게 뚫리고 지하철이 또 만들어지고 금리 수준 얘들도 부동산 같이 영향을 주죠. 어떤 당연 사실이다. 그럼 이거 말고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혹은 각종 규제 등에 따라서도 부동산 가치는 변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있다. 자,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인구, 학군 등의 변화는 사회적 위치라고 쓰는 거고요. 교통 체계의 변화,
금리 수준의 변화는 경제적 위치라고 하는 거고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은 행정적 위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걸 또 사경행이라고 외워봤자 아무 쓸데는 없어.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들이 이제 앞으로 시험 준비는 할 사항은 됩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학자들이 구분하는 거니까 인구나 학군의 변화는 무슨 위치다? 사회적 위치, 교통체계의 변화는 뭐고요? 경제적 위치, 정부의 규제, 시장 개입은 행정적 위치. 이것들이 인문적 환경이 바뀌면 토지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고 가치도 뭐한다? 변한 것을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다시 갑니다. 토지의 위치는 물리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죠. 물리적 위치는 맨 앞에 있어요. 뭐라고 하고? 부동산. 상대적 위치는 위치의 가변성.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쟤는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물리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시면 편협한 생각하지 말아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요인들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좀 관점을 좀 넓게 좀 가져갈 필요하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 왜 그럼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까? 봅시다. 자, 사람이 용도를 바꿀 수 있죠. 사람이 토지를 병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사람이 만든 인문적 환경이 바뀌면 토지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 인문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리고 또 두 문자 따가지고 이렇게 외워봤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또 부부 연계인이라고 또 외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선생들이 가르쳐요. 그렇게 그 선생들이 왜 가르치냐면 그 연구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물어보는 게 5회차 앞에 시험이야. 지금 그런 문제를 묻질 않아요. 근데 또 외워두면 내가 또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대로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쓸데없 써먹지도 못한 공부가 돼버린 거니까 오늘 공부 핵심 이 용어의 정리를 잘하자. 그러면 이 특성들은 일반 재화에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할 것 부동산 수요 공급, 부동산 경기 변동, 시장 정책이 전부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 물어보질 않는다. 일반 시장과 차이를 물어본다라는 공부 관점이 들어가야 돼. 이게 뭘 하고 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뭐 단어 하나에 삘꽂아 정리할 게 아니고 큰 의미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당부드립니다. 교재는 확인해요. 괄호 3번. 토지는 부동성으로 절대적 물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죠. 끊고. 토지의 사회적 관계는 써놨습니다. 쓸 거 없죠? 학군, 공원, 인구의 변화는 뭐라고 하고요? 사회적 환경, 교통체계, 이자율, 경제 상황 등은 뭐다? 경제적 환경이 변하고. 자, 부동산의 공적 기관의 이용 계획, 정책, 제도 등은 뭐다? 행정적 위치가 변하고 그런 상대적 위치가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는 걸 뭐라고 한다? 위치의 가변성 하면 되겠어. 더군다나 이제 한 문제 물어보고 마는데 그 괜히 복습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개론 공부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6과목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기고 최근에 시험 패턴은 그 마이크 잡고 할 얘기는 아닌데 그 수험생을 데려다가 시험을 봐요. 시험은 전년도 합격자들을 데려다가 모아놓고요. 그걸로 테스트를 해서 시험을 내고 있어요 지금. 모아놓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이게 이제 갔다 오신 분한테 제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패턴 자체가 그 주로 이제 여성분 대상으로만 이렇게 한답니다. 그게 합숙을 시켜요. 합숙을. 그럼 남성분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공법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행정법 내용에서 생활 속에 안 나온 얘기다. 그러니까 테스트 해봤더니 아이고 못 맞추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민법이나 공법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얕은 지식으로 뭐 대충 외워서 안 된다라고 반증을 보여주는 거니까 개론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투자해 버리면 다른 과목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개론이 공부할 때 발목을 잡으면 안 돼. 사실은 계산 문제 때문에 부담이 되기는 한데 부담을 빼게 드리고 최소 시간 투자해서 합격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시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편하게 듣고 가고 나중에 때가 되면 복습하세요. 그것만 잘 지켜주면 시험 합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1교시는 그렇게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